저는 호두만 공부하고 딱 물론 예전엔 저 원래 분재수였어요. 분재. 그래서 그 분재를 만지다가 조경수를 만지다가 이제 귀농을 준비하면서 뭐 유시수 공부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쪽을 알지. 저는 뭐 유기농이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호두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농법이 있죠. 그거는 그 다음 선생님들이 계셔. 그 선생님들을 찾아가셔야 맞아요. 예, 여기서 기본에 호두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시고, 저는 호두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지지는 않습니다. 수치한 얘기도 1등 간다고 하죠. 하나, 그 다음 단계, 유기농, 친환경이 어떻다. 이거는요, 제가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뚜뚜도 못해요. 농사는 안 돼요.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농법은 그쪽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호두동사님이라고 카페에 보면은 호두동사님이 계시죠. 그분께서는 유기농 쪽에는 어마어마한 큰 선생님이세요. 유기농 쪽에는. 아니면 전라도에 그 이제 호두 심으신 나강채님, 그분도 자담농법 그쪽에도 큰 선생님이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페 내에도. 나중에는 그분들이 이제 또 다음 단계의 교육을 하셔야 맞아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저한테 배워서는 과원 구성, 그리고 이남의 특성, 호두나무 특성, 그래서 일단 살려야, 그리고 키워야죠. 그 다음 농법은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대로 가자. 평생 멘토는 해줄 거죠. 평생이에요, 제대로. 사실 제가 자랑스러운 게 뭐가 있냐면요. 지금도 우리 이제 보필이 아니고 조금씩 끝났으니까 학생이 여기 와서 있어요. 후계로 또 와 있는데 내일 또 저 안동에서 원래 이제 조경원예학과 학생이 또 이제 졸업을 끝나고 하고서 일로 옵니다. 새로운 젊은 아이들이 들어온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공부했던 것을 계속 또 이제 가르쳐 주겠죠. 대대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대대로 계속 가는 것이고, 저는 그 다음 단계 그 사람을 가르쳐 주면서 그간에 이 애들이 다른 나라의 문헌에 이러했던 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 어떤 것인가 또 다시 체계를 정리해야겠죠. 그것을 여러분한테 또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제가 이따가 할 얘기했는데 지금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우리 회사를 차렸냐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전 귀농을 한 8년 정도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8년 정도를 준비를 했었고 이미 8년 동안 농사도 졌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그리고 지금 제가 귀농한 지 8년 됐습니다. 16년 됐죠. 처음에 제가 귀농을 할 때는 제가 갖고 있는 게 땅이 한 1,500평밖에 안 됐어요. 그걸로 하려고 하니 대단하대요. 깨끗하잖아요.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그때는 땅이 없는 게 아쉬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작년에 매입한 땅만 5만 평이 넘어요. 작년 한 해 딱 많이 1년 동안에. 올해도 어마어마하게 또 매입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 자식놈들 보면 제 아들 조동호 새끼 딸이 하나 있는데 이놈들 농사 지을 놈이 없어. 야, 그럼 농사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자식 새끼들이 물려받지 않으면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이 회사를 만든 거예요. 새로운 농사의 방법으로. 우리 젊은이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간에 내가 직접 된 농사지나 이걸 갖다가 물려 대대로. 대신 자식 새끼는 지가 농사 안 짓더라도 애기가 조금 지분이 있으면 그거 지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다니는 대로 못 다니면 못 다니는 대로 조금씩 소득을 가겠죠. 그래서 이걸 법인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모토는 평생 대대로 이런 모토고, 여러분들 귀농하시는 분들 잘 생각하세요. 선생님 귀농하셨어요? 준비 중이시죠? 아까 불이라고 했나요? 자, 불이에다가 2,000평 샀어. 거기 근판에 땅값도 비싼데, 불이 유명한 있으니 비싼데 딱 샀어요. 그런데 자식 새끼가 거기 와서 어르신 노동력 상실했을 때 자식이 와서 한대요? 안 한다죠?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기회를 잘 생각해. 미래 농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자는 거예요. 야, 지금 개떼들이 개떼처럼 막 모여가지고 이제 은퇴하면서 막 하지만 나중에 내 자식 새끼도 과연 이걸 할 것인가? 안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역 그 지역에서 자꾸 조직화 하셔라라고 하는 겁니다. 조직화하고 주주화하라는 거예요. 주주. 내 땅 이만큼, 이 땅 이만큼 해서 야 합쳐서 농사 자 이해되세요? 주주화하고 법인화를 하면은 아니 내 자식 새끼가 농사 안 져도요. 어? 지금 젊은이들이 시골 와서 농사 지려고 하면은 돈 많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땅 사야죠. 네? 농기계 사야죠. 이거 시트한 데 사면 이거 벤츠예요. 벤츠가 뒤에서 빡빡거리죠. 쌍둥이 특차면서 왕왕거리면서 개새끼 특차면서 특차면 막 이런 거 갖고 있습니다, 진짜. 어? 그죠? 그런 것을 공유화가 되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회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저도 이제 지금은 석성하게 그래도 새벽같이 나가서 일을 하지만 나중에는 저도 분명히 늙을 거란 말이죠. 내가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나를 받쳐줄 사람들이 저기 저 뒤에 있잖아요. 젊은이들. 그 다음에 저 친구들이 또 늙고 갈 때 또 지금 이제 고등학교 막 나오는 또 대를 이어가는 농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제가 뭐 여러분들 이거 법인 농업에서 법인도 만들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지역마다 조직화도 하십시오. 당목반도 만들고 각 도별로 뭐 조직도 형성하고 전국 단위에 이걸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군 단위에서 1억, 2억짜리는요 보조금 많이 뭐 지원금 있잖아요. 근데 1억, 2억짜리는요 받기 징그럽게 힘들어. 왜? 서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도 단위에서 한 20억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남아도 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부담금이 있잖아. 그 돈이 있는 놈이 그 돈도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조직적으로 도 단위의 사업으로 주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전국 단위로 모이십시오라는 합의가 뭔지 아세요? 산림청이는요, 뭐 20억짜리 이런 게 아니에요. 100억이냐 200억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매년! 네? 매년 그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 돈을 못 써서 환장합니다. 못 쓰면 그 예산이 나중에 없어지지, 계정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조직화하셔서 그 규모에 맞게끔 군 단위 상대는 군 장학반이, 도 단위 상대는 지구가, 전국 청 단위 이런 데 할 때는 전국 연합 회가 이렇게 움직여서 그런 것을 받아서 우리가 쓸모있게 쓰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풀하고 싸우지 마시고 토양을 부실부실하게 만들고 하셔야 합니다. 자, 조시성 운동하면 지하 20에서 60, 이건 지하 20에서 60의 근부의 중량의 80%가 다 있대요. 마시성 운동하면 지하 20에서 80의 근부 중량의 80%가 다 있대. 이거는 한자 문화권의 근거 자료입니다. 중국 놈들이 얘기한 것은 안 믿어서 미국 놈들이 얘기한 걸 믿으려다 해서 하는 거예요. 자, 1m, 깊이면에서 1m 안에 90%가 다 있더라. 이건 영어 문화권의 자료예요. 즉, 호두나무는 천근성으로 이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깊이, 흰근으로 들어간 것은 나무가 등치가 크니까 내가 바람이 안 쓰러지려고 깊이 꽉 잡고 있는 것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깊이 들어간 뿌리들은 버티는 작용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흡수작용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할 때는 천근성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건 문헌상에 있는 얘기고요. 실제로 제가 우리 농장에서 심었다 캤다를 막 해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토양에 따라 다 다릅니다. 더 얕게 들어갑니다. 대부분 20cm 부근에 다 있습니다. 한 뼘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 단근 작업이나 이런 거 하니까 좋죠. 그죠? 근데 단점은 뭐냐? 거친 뭘 넣어주라고? 거친 유기질. 유기질. 네, 거치는 톱밥이라든가 아니면 우두칩 같은 거 있잖아요. 우두칩. 그러니까 나무 가지 한 거 있잖아요. 막 부셔서 막 집어넣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냥 충분히 숙성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안 되는데 상관없어요. 땅속에서 다 숙성되니까요.
거칠은 우두칩. 걔는 자 지금 숙성이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숙성이라 하면 토양의 화학적 성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화학적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거치는 거라고 했죠. 그건 물리적 성향이잖아요. 즉 토양 공국을 많이 만들어서 물리적 성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논바닥에 심으실 때 밑에 땅바닥에 모래사지를 좀 꺼내주시던가 아니면은 옆에 막 거친 마사나 모래도 갖다가 묻어서 뒤집어라. 통기성이 좀 강하게 되겠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볏짚이든 뭐든 많이 넣어가지고 지렁이가 꿀꿀 막 살게끔 해줘라. 그럼 지렁이가 막 꿀꿀 다니면서 통기성을 만들어준다. 나무 10짜리만 1m 판이 아니라 전체를 이제 기왕이면 전체 다 해주면 좋죠. 도전이 안 될 때 심은짜리만 하는데요. 심은 자리가 아니라 심을 줄이지 줄. 그래서 요건 땅박파기가 더 힘들어요. 요쪽 파는 게 더 쉽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줄만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줄로 하는 것보다 기왕이면 우리는 밀식하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같이 싹 해가는 것이 조금 초반에 조금 더 들어도 막 멀쩡히 낫죠. 1번부터 준입을 하겠어요. 가능한 전체권. 뭐 숫자만 다 넘어가겠습니다. 방수시설 하면 좋죠. 그러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 하면은 무조건 호두 있죠. 요거 한 개 뭐 2, 3g 키우는 건요. 물만 줘도 더 큽니다. 물만 줘도. 근데 거기다가 물에다가 몸에 좋다는 거 양분이든 영양제든 그 당시에 필요한 비료 성분이든 조금씩 더 주면 어떻게 돼요? 더 키울 수 있죠. 한 개에 2, 3g 키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수십만 개면 톤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관수시설을 해놓으면은 매년 그 첫 해는 들어갔지만 매년 그거만큼의 비용이 다시 몇백 배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수시설이 여러분들 이것도 관수시설이에요. 여러분들 동네 마을 회관에 가시면요 비료 농약 통이죠 한 줄 다 모으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다 그걸 다 주워 자들 담아서 갖고 오세요. 그래서 뚜껑을 싹 따가지고 다 버리시고 이 뒤쪽을 있죠. 뒤쪽을 카타기 있잖아요. 카타기 쫙쫙쫙쫙 다 잘라버리세요. 그럼 작은 빨대가 됐죠. 얘를 갖다가 나무 주변에 4개면 4개, 6개면 6개만 이렇게 꽂아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가 왔어. 비가 왔으면 요거보다 더 많은 물은 넘쳐 나가겠죠. 조금 물은 스며들겠죠. 그죠? 하나의 관수시설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다가 여러분들 저기 유박 비료 뭐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 나오는 거 갖다가 땅 파서 넣으면 그때부터 힘들잖아요. 여기다 그냥 넣어. 이렇게 버나요. 그죠? 그러면 비가 올 때마다 스며들고 조금씩 스며들겠죠. 관수 시설 및 양액 재배 시설이 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풀매잖아요. 풀매면 막 밑에서 딱 들어가다가 그리고 하다못해 요소 비료라도 있죠. 요소 묵기가 있어가지고 살짝 더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건초가 쭉 빨아먹죠. 쭉 빨아서 지가 보관하고 있다가 비가 올 때마다 조금씩 넣어주죠. 관수시설이라는 것이 돈을 많이 들여야만 관수시설이 아니에요. 양분이 어떠한 양분, 수분과 양분이 지표면에 있으면 나무의 뿌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지표면 쪽으로 쫓아오죠. 지표면 쪽으로 쫓아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침, 저녁으로 온도, 기온의 변화와 습도의 변화가 있죠. 그때 계속 스트레스를 받죠. 응?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근데 얘가 지표면에 주는 게 아니라 양분과 수분을 갖다가 지하면에 넣었어. 20cm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미 딱 뿌리가 20cm에서 더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교차에 의해서 변하는 온도와 습도의 변화를 더 극복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작은 것도 농약통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꽂아 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해되시죠? 그런 페트병도 좋은 거예요.
페트병은 좀 물렁물렁하잖아요. 제일 좋은 게 농약병이에요. 농약병보다 더 좋은 것은 딱딱하니까. 그래서 관수를 해보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저한테 전시전쟁이 뭐 어떻게 이런 거 듣고 싶죠? 사실은 나무를 키우는 사람, 유시수를 키우는 사람은요. 야! 너 멈춰! 지금 싹 키우지 마! 라고 나무한테 얘기했을 때 그 나무가 멈춰 쓸 줄 알아야 그게 최고 기술자예요. 생리작용을 갖다가 억제시키는 거죠.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이른 봄에 2월 말쯤도 있죠. 새벽에 타이머로 물 주는 타이머 있잖아요. 딱 맞춰놓으면 돼요. 새벽에 막 분무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나무 다시 새벽에 꽝꽝 얼어버리죠. 그럼 눈이 막 바다를 가는 녀석이 딱 멈춥니다. 그래서 발화가 일주일이 늦어져요. 한 일주일 정도 후에 한 번 더 해요. 그러면 2, 3일 늦어집니다. 한 열흘이 벌써 늦었죠. 그래서 꽃샘추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생리를 억제시킨 거잖아요. 그죠? 즉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무시설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얘네는 뒤에 보면은 이파리가 없잖아요. 그죠? 겨울에요, 겨울에. 그리고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작년보다 재작년이 더 심했죠. 우리 부여지게 영하 4월 8일로 영하 5도까지 떨어졌어요. 엄청 추웠었습니다. 새순이 자라다가 열매 막 맺혀 있는데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농사 망치는 거 하잖아요. 이런 관수시설이 있으면은 야 그날 그냥 물 계속 틀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물의 지하수의 온도는 14도가 나오잖아요. 그 자멸에 의해 가지고 냉해가 절대 안 와요. 꼭 지상부에서 이렇게 뿌려주지 않더라도 땅 밑으로만 고랑으로만 보내도 있죠. 냉해가 안 옵니다. 냉해가. 그래서 관수를 할 수 있는 지하수를 갖다가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면 유리한 점이 많다. 뭐 여러 가지 이건 다 뻔한 얘기입니다. 다 뻔한 얘기 이렇게 한다는 그림이고요. 뭐 이야기만들은 지금 중국인데 여기 강수량이 적은 거예요. 물이 적으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 수반을 만들죠. 물이 고이는. 물 되는 거 없어요. 물을 많이 내죠. 여러분들 나무가 심어놓고 조를 갖다 물 한 번 딱 줬어. 그건 물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나가다 오줌 한 번 싸고 간 것뿐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주에서 오셨다고 했죠? 네. 뭔 농사져요? 하우스예요? 아무것도 안 짓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토양 내에 관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관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 아시는 분? 교육 5번 왔으니까 한번 설명해 줘요. 5번 왔으니까 5번이라 그래. 오수생. 수분율. 그렇죠. 함수량인데 함수량 계산법. 함수량 계산법 아시는 분?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일정량의 흙을 딱 담았어요. 그리고 거기다 물을 꽉 채웠습니다. 다 가려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물만 딱 따라놔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수분 100%죠. 100%의 수분량이죠. 함수량 100%. 이걸 다시 프라이팬에다 딱 붓습니다. 아니, 저울에 잡고 그 무게를 딱 계산 적어놨죠. 그 다음에 얘를 갖다 프라이팬에 놨어요. 그걸 자기가 붓습니다. 그 다음에 딱 다시 저울에 재요. 그러면은 수분만 날라갔죠. 얘는 함수량 제로죠. 호두나무는 함수량이 60% 이하로 떨어지고 관수를 시작해야 하고 80% 이상이면은 배수를 시작합니다. 60%에서 70% 정도가 제일 좋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호두나무의 뿌리가 얼마? 아까 1m까지 된다고 했죠. 1m까지 생각하고 내 면적이 얼마? 거기는 크기의 양은 얼마? 계산하면 딱 계산이 나오죠. 이해됩니까? 왜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리냐면요. 이 집의 경질토와 이 집의 마사토와 이 집의 사양토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필요한 함수량이 다 틀리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게 함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세요? 흙을 하면 깊이 흙이에요. 끝에 흙이. 흙이요? 어느 정도 파야 돼요. 1m 뒤집었잖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냥 혼합돼 있잖아요. 그죠? 더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함수량은 똑같이 계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찔끔 오줌 싸고 가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집에 서양 아줌마도 여기 관수 시설을 하고 있고, 이 집은 어떻게 됐어요? 묘목을 하는데도 위에다가 심은 게 아니라 아래에다 심었죠. 그럼 딱 보면 아, 여기는 강수량이 부족한 데구나. 그런 생각하시면 되죠. 즉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토지를 따라서 그 강원도 쪽에 막 돌멩이 굴러다니는 그런 배수가 양호한 데 있죠. 우리 부여 여기 현암리 쪽에 돌밭 많은데 이쪽 같은 데는 배수가 엄청 좋아요. 그런 데는 사실은 내려 심기를 해줘도 괜찮습니다. 수박을 만들어주기도 좋아요.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저 우리 북한 투쟁이었는데 거긴 점집도면서도 뒤에서 물이 나온 데가 있어요. 거긴 어떻게 해요? 올려 심기 해야죠. 똑같은 한 필지를 일지언정 물이 나는 지역은 올려 심기 하고 메마른 쪽은 어떻게 해요? 내려 심기 해 나가야죠. 한 필지라도 지형과 수분 양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올려 심기하고 내려 심기. 지주목은 사과밭에 참고하셔서 해주십시오. 지주목은요, 여러분들 요즘 몇 년 동안은 태풍이 안 왔는데 여러분들 인생 살기에 태풍 몇 번 옵니다. 그죠? 딱 한 번만 나무를 잡아줘도요, 그 지주대가 다 뽑고도 남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 번 태풍이 와가지고 딱 나무가 부러지고 찢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또 부러지고 마는 게 아니라 딱 찢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그 피해를 복구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지주목을 그 파이프를 좀 해주시는 것이 그거는 무조건 비용이 매년 나옵니다. 태풍이 안 나와도 안 그래도 나무가 굵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무가 굵어지는 이유. 지가 안 넘어지려고, 눕지 않으려고. 이해되죠? 꼭 똑바로 서 있으려고 지상부의 무게와 바람의 세기에 의해서 자꾸 바람이 흔들리면 뚱뚱해집니다. 나무가. 힘을 쳐서 뚱뚱해져요. 그러면 뚱뚱해지는데도 양분이 소요되겠죠? 아까 길이에만 양분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 뚱뚱해지는 것도 양분이잖아요. 그래서 지주대를 해놓은 나무들은 보면 가늘어집니다. 가늘어지죠? 가는 나무들이 열매의 양도 많아져요. 양분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무가 굵으면 어떻겠어요? 흔들기 힘들어. 가는 나무가 수확하기도 쉬워요. 이해되죠? 그래서 지주대 해놓는 것이 사실은 태풍이고 뭐고 상관없이 매년 수확량이 그 지주대 값 이상으로 다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주대 하시는 게 좋겠죠? 그때 고추대 같은 거 나오는데. 네? 자, 길이는 저는 3m 50을 키우기 때문에 4m짜리까지 들어갑니다. 왜 50cm는 땅속에 바로 들어가야죠. 그죠? 근데 땅속에 지주대 박으려고 했더니 어느 분들이 사다리 위에 올라서 그 사면을 위해서 망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대꾸로 밑에 구를 이렇게 뚫고 대꾸 똥 하고서 들고 딱 꽂으면 돼요. 아니면 하우스 파이프로 꽂는 그 드릴이 있잖아요. 양이 말고 그게 엔진식도 있어요. 엔진식도 엔진은 웅웅 하는 게 있거든요. 나무를 심은 다음에 해야 돼요. 아니에요. 나무를 심기 전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주대는. 왜? 나무는 옆에 있어도 이렇게 유인해서 가면 되죠. 근데 나무 심은 다음에 진짜 꽂잖아요? 삐딱삐딱해요. 그죠? 지주대를 딱 하고 와이어 짱 당겨놓고서 나무는 옆에 심어서 이렇게 유인해 가면 됩니다. 그게 가장 빠듯하고 가격이 좋아요. 근데 그 줄기하고 지주대 사이 간격은 그러면 지주대하고요, 그냥 묶으세요. 거기 사이에다가 막 스티브를 대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목재는요, 열 전도율이 굉장히 없는 겁니다. 그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묶으세요. 실제로 가을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설명했습니다. 올려시키기, 내려시키기 설명해줬죠? 자, 이게 중국에서 지금 이거 물고기 비늘 구덩이.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여기 넘치면 이리로 넘어가겠죠. 이리로 넘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계단식을 전부 다 했잖아요. 이게 왜 그랬느냐? 저게 관리하기 좋아서가 아니라 수분 보습을 하기 위해서 둥구선식 배열을 하게 됐던 것이다. 이해되시죠? 어마어마하죠. 한 가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임야에 심으시는 분들 전체 면적을
임야에 심으시는 분들은 전체 면적을 갖다가 뭐 뒤집어 주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구덩이 파기를 할 것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1m, 1m 하시는데 이건 감나무든 사과나무든 뭐 모든 유실수 똑같아요. 아니 참나무든 이게 유실수 열멸자는 나무가 아니어도 똑같습니다. 산이 이렇게 경사가 있잖아요. 구덩이 파실 때 대부분 이렇게 파십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나무 이렇게 심고 이렇게 놓으시죠. 그죠?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조시성 호두나무는 특히 잘 죽습니다. 왜 죽느냐? 여기를 팠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공극이 생깁니다. 나중에. 그죠? 물이 조금씩 스며들어가. 그럼 뿌랭이에 여기는 생흙이고 여기는 부실부실한 흙이라서 물이 차요. 물이 차서 죽습니다. 이게 특히 전라도 쪽에 정질토들 있죠. 정질, 뭐 황토 막 이런 데들 이런 데는 더욱더 심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을 팔 때는 구덩이를 팔 때는 임야 같은 데서 이렇게 파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다시 그랬을까? 아니 그걸 따져보라는 예, 네, 옆을 따주는 거예요. 따주고 다시 이렇게 만듭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평의 물리적 성량이 똑같잖아요. 수면 들어갔을 때는 배수가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안 그러면 많이 죽어요, 이거. 특히 정질토에 성향이 있는 땅들. 사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호두나무 묘목 있잖아요. 얘는 가뭄에 무진장 강한 애들입니다. 아까 보셨으면 사진 속에서 제가 모래 사막에서 또 호두나무가 큰 거 보셨죠? 사실상은 관수 안 해도 잘 삽니다. 우리 저쪽 신성리 농장 같은 경우는요, 거기 마사질이 많아요. 그 농장 같은 경우는 물 한 번도 안 줬습니다. 한 그릇도 안 줬어요. 사설입니다. 그런데 물이 고이는 데는 좋습니다. 저쪽 여기 구룡에 심었던 나무들은 재작년인가 비가 한번 세게 왔었어요. 그때 물이 좀 고였을 때 좋습니다. 대부분 그냥 쓰러져 버리잖아요. 지금 호두나무의 뿌리는 호기성이라고 했죠. 공기를 좋아한다. 호기성이라 하면 뿌리가 산소 호흡을 한다는 얘기예요. 뿌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물이 확 잠겨버렸어. 물에 잠겨가지고 15cm 이상 잠겨가지고 24시간 이상 지나지 않습니까? 거긴 전멸이에요. 전체가 전멸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또 다시 바꿔서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호두나무를 심으면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와서 흙이 쓸려 나갔어. 에이, 그럼 복토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 흙이 덮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에이, 다음에 쓸려 나가지고 오니까 이참에 두툼하게 한 30cm 덮어버리자. 그래도 죽어요. 복토를 할 때는 모래로 복토할 때도 15cm 이하로 해야 합니다. 15cm 이하. 여러분들 동네에 보면 예전에 둥근 나무들, 큰 나무들 있잖아요. 막 미트 나무들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기 시작했죠. 동네에 다 있잖아요. 걔네들 왜 그랬어요? 새마을 운동하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 허벅지만한 뿌리들이 다 드러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야 새마을 운동하고 동네 뭐 그림 같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했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옆에다 돌로 툭대 쌓고 흙 갖다 덮어서 하고 그 위에다가 시멘트 바르고 그 위에다가 의자 갖다 놨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불 10장 덮고서 잠자면 숨쉬기 좋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호기성 뿌리인데 자꾸 숨 못 쉬게 만들었다는 말이죠. 호두나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복토할 때 복토 뭐 다른 거 뭐 유지를 넣는다 아니면 막 모래를 넣어준다 토양 계량을 해서 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15cm 이상 덮으면 안 된다. 동해는 호두나무는 사실 동해가 굉장히 강합니다. 잘 얼어 죽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잘 얼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두나무는요 사실은 가지 마름 현상이 심해요. 호두나무의 줄기를 아래를 보면은 우리 개나리 딱 자르면 가운데 구멍이 있죠. 그것처럼 똑같이 형성되어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마치 대나무처럼 뼈 빨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두나무는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에 가지 마름 현상이 심한데 언제가 제일 심하냐?
겨울이 아니고 이른 봄에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춥고 얼었다 녹았다를 막 번복할 때 있잖아요. 그때 녹는 쪽, 양지 바른 쪽이 가지 많은 것이 나타납니다. 수분 용탈이 빠르니까. 대신 호두나무는 좋은 점이 뭐냐면 잠보가의 바람 비율이 굉장히 우수해요. 그래서 가지 많으면서 나무가 쬐끔할 때는 이만큼 확 말려 들어가니까 짜증나죠. 빨리 키워야 하는데. 그러나 나중에 성목이 돼서는 오히려 유리합니다. 지가 알아서 나무를 모양을 만들어줘. 그래서 오죽하면은 호두나무는 전지전정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죠? 지가 알아서 수영을 잡는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고 한 가지는 이따가 나오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동해라 하면 각 세포들이 물을 흡수했다가 물 뱉었을 때 이 뱉었을 때는 동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흡수했을 때 갑자기 얼게 되면 그때 동해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꽃샘추위에 약한 겁니다. 물을 올린 다음에 꽃샘추위가 나타나면 물을 빡빡하게 먹은 세포들이 빵 터져버려요. 세포벽이. 그래서 3, 4편성을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동해가 일어난다. 다른 건 빨리 갈게요. 빨리 가고 여러분들이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문지를 한번 감싸주는 거 좋습니다. 신문지가 좋아요. 인쇄 꼴목 아저씨 잘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배추 보관할 때 신문지로 쌌잖아. 그럼 부패도 잘 안 돼요. 신문지로 싸기 훨씬 좋습니다. 벼축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카바라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카바는 뭐냐면은 수분 증발 억제제예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식물체에서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 큰 농장에서는 자기가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모든 유실수, 모든 나무들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즉 저기 이제 PE필름 원 재료를 푸대로 파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PE필름 원료를 갖다가 물을 미지근하게 하고서 20대 1로 저 PE필름 원료를 넣어요. 그리고 펄펄펄펄 끓입니다. 싹 식히면서 뭐 소매 제이지 않을 정도에서 해서 나무에다 뿌려주면은 코팅이 됩니다. 그걸 화학적으로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클라우드 카바예요. PE필름은 뭐냐? 저 비닐하우스 원료예요. 비닐하우스 원료. 만약에 이게 구창타 그리고 나는 소량이다 하시면은 동네에 정육점 있잖아요. 정육점에서 돼지 기름이 돼지 비계나 소 기름 덩어리 있잖아요. 그거 좀 얻어오세요. 얻어오셔가지고 물에다 푸악 끓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향 높죠? 그 뜨거운 상태에서 그냥 분무기에 넣고 막 끓이잖아요. 공기중에 다 식어버려요, 지가. 걔네들 딱 식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 생기죠? 기름막이 생기죠? 코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훨씬 겨울을 잘 나고 거기다가 사실은 살균 충질까지 섞어서 넣잖아요. 뿌려주면은 병충해도 가옵니다. 이해되시죠? 언제예요? 이거요. 사실은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합니다. 여름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농사 접으신 분들 중엔 그게 기억이 날 거예요. 비닐하우스에 병이 왔어. 하우스맨 이제 야채든 뭐든 농작물에 병이 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약방에 가서 뭐 좀 주세요 하면은 주는 게 있어. 약이. 그런데 대부분 걔네들이 주는 게 뭐냐? 이 수분 증발 억제제입니다. 왜? 수분을 증발을 억제하면요, 식물체가 막 병들어서 시설하는 것이 병주는 코팅되니까 균은 소멸되고 수분 증발을 억제시키잖아요. 금방금방 효과가 보여지거든. 그 영양제하고 막 주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써보세요. 수분 증발 억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이런 걸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쓸 수도 있죠. 그게 뭐냐?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면 난황유라고 하죠. 식용유하고 물을 갖다 섞을 때 두 가지로 넣으면 안 되니까 계란 노른자 혹은 베지밀 혹은 두부 같은 거 으깬 거 이런 걸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먹다 남은 미숫가루 있죠. 미숫가루 그런 거 갖다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물과 기름을 섞어가지고 코팅시키는 거죠. 식물체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수분 증발 억제제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다른 건 정확하게 수세가 생각하면 여러분 조시성 호두나무 이건 사실 만일성도 똑같은데요.
호두나무는 수세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아까 조시성 호두나무는 암양이 몇 마리 했죠? 8마리 했죠? 그런데 수세가 약해지면 암양이 다음 새끼 나는데 화학 분화되는 게 암양이 안 나오고 순양으로 바뀝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세가 약해지면은 열매의 양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학 분화 자체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간 사실은 동해가 조금 걱정될지언정 오히려 거름을 좀 더 오버해서 넣어서 수세를 강하게 키우는 것이 더 유리하더라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름 많이 넣으라고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암꽃의 비율도 더 높아지더라. 수세가 떨어지면은 암꽃의 비율이 떨어지고 수꽃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 수확량이 줄어들죠. 여기 적심 얘기가 나와요. 적심. 조시성 소나무 특히 어린 묘목을 심었을 때는요. 8월 중순 넘었으면은 적심을 한번 딱 끊어주세요. 모든 가지에서. 왜 그러냐면 그해 겨울에 가지 마름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적심한 부위까지 있죠. 8월달 적심한 부위까지만 나타나고 그 이하로는 안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8월달 절대 안 나와요. 물을 빠르도 안 나와요. 이파리가 전개된 이후에는 절대로 수분이 수액 흐름이 없습니다. 동해방지법, 도백법, 도백제 발라주라고 했죠. 수소 페인트 하얀색이요. 반수, 아까 꽃샘씨가 물 팍 대주라고 했죠. 고랑으로도 막 덜덜 가야 되거든. 그리고 연면 시비 예보가 됐어. 그럼 일주일 내로 최소 늦어도 2, 3일 전에는 연면 시비를 한번 해줘라. 그럼 수체 내의 농도가 높아져서 한 2도 정도 더 거칠 수 있다. 그리고 훈연법, 아까 호두나무에 가지 자른 거, 이파리 같은 거 통에다가 넣어놓으라고 했죠. 그래서 꽃샘씨가 올 때는 가서 연기를 펴라, 모깃불을 펴라. 이거는 어떤 유실수나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해서 저 프랑스 지역도 꽃샘추위가 많거든요. 그 와인 생산 지구에서는 이장님들이 마이크 잡고서 저희 때 방송을 해요. 오늘 꽃샘추위가 있으니까 이따가 니들 한 놈도 빠짐없이 몇 시에 다 나와가지고 모깃불 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자기가 다 안 하는 사람들 막 뭐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 필 때는요 초소에 사람 없어. 왠지 아세요? 저 연기를 피우는 시간이 가장 추운 시간은 몇 시입니까? 해 뜨기 2시간 전이죠. 예? 4시에서 6시. 그죠? 4시서 6시잖아요. 새벽이죠. 그러니까 연기가 또 다 안개 자국이지. 그때 켜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날은 새벽 3시 정도 나가가지고 피기 시작하고 다녀야 4시에서 해 뜰 때까지 버텨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무농약, 친환경. 투비와 나투비. 존재하느냐, 무존재하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죠? 여러분들, 친환경, 무농약, 묘목약이 어떠하는 거, 새끼손가락만한 거 갖다 심으면서, 나는 친환경, 무농약이 어떻고 저쪽 막 지금 꿈꾸고 계신 분들, 귀농하시는 양반들, 농사 안 잡으신 양반들, 정신들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비료 안 치고, 농약 안 치고서 당신들 입에 들어갈 거 하나도 없어. 그럼 주머니에는 생길 것 같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데 여기 가서 막 교회 짓을 내려오는 사람들이, 처음 내려오는 사람들이 막 농사에서 더 많은 지식이 있어. 무조건 많은 거야. 근데 그 농품이 하나의 계열도 아니고 이 계열, 저 계열 막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해. 그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무조건 일단 살려놔야 해. 내 새끼가 공부를 잘하든 운동을 잘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야. 내 자식 새끼를 내가 낳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죠. 먼저 자식 새끼가 죽으면 뭐 할 거냐고. 그 다음에는 건강해야 해. 얘가 건강해야 하는데 애가 감기 걸리는데 나는 무농약 친환경 할 테니까 나는 지금 응급실 안 가. 나를 내일 한약방 열리면 거기서 한약재로 다스릴 거야. 이와 똑같은 놈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신고하지. 아동 학대죄로. 그죠? 여러분들은요, 만일 묘목을 심어놓고 나무 심어놓고서
병이 왔는데도 약하지. 난 운동기한이니까. 내가 추가하는 건 운동기한이야. 그럼 나중에 저한테 고소당합니다. 무슨 죄로 고소당해요? 식물학대죄로. 아니 우리 개새끼 좀 밖에 있잖아요. 저 새끼가 피부피를 막 났어. 근데 여기 선생님이 가만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박제 났어. 그 양반 이따 교육 끝나고 잠깐 가다가 막 핸드폰으로 신고하고 간다니까. 동물학대죄로. 근데요 여러분들 제가 온라인 이렇게 가서 여러분들 남자의 병이 왔어. 그래서 막 신고해야 돼. 식물학대죄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반려동물협회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반려수 협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려수 협회 있습니다. 반려수 협회 뭐 하시는 분들? 분재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 분재 자체가요 반려수예요. 반려수. 네? 반려수 협회 분명히 있어요. 존재합니다. 나중에 동물학대죄가 아니라 식물학대죄로 분명히 여러분들 형사처벌 받는 분들 이 중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처음에 묘목 신고서는요 나무 신고서는 내가 자식 딱 낳잖아요. 이 새끼 나중에 판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잘 건강하게 살아있어야지. 양약 쓰고 한약 쓰고가 문제예요. 뭐든 써가지고 살려내야죠. 여러분들 묘목 심었을 때는요 첫 번째 힌트 딱 드릴게요. 우리나라 농약은요 농도가 굉장히 낮아요. 원액으로 봐도 절대 안 좋습니다. 포도나무. 그러면 첫해 딱 심어놓고서 힌트 딱 드리는 겁니다. 전 그렇게 하고는 안 했고 힌트만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나무 딱 묘목 심어놓고요 원액으로 스미치우는 거 이런 거 있죠. 원액으로 막 걷어도 절대 안 좋습니다. 더 잘 자라요. 왠지 아세요? 나무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땅속에 버주다는 얘기예요. 원액을요? 예. 살충제, 살균제, 뭐 살충제. 뭐든지 가능하네. 예. 원액을 다 먹어요. 다 먹으니까 엘산이나 방금 쓰신 엘산 있잖아요. 엘산이나 스미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딱딱딱 씹고서 원액씩 빡빡빡 넣어주잖아요. 토양 내에 그 성분이 남아있죠. 그러면서 걔가 성장하면서 흡수를 합니다. 수체 내에 농약 성분이 있으니까 오리 전벌레가 안 와요. 박쥐나무도 안 와요. 키가 와서 우리도 이게 상추가 지나가다가 상추가 딱 있어. 상추 야 맛있게 생겼다. 딱 먹다 보니까 농약 냄새가. 그럼 애지탱 입고 나가요. 안 먹잖아요. 갸들도 그렇습니다. 갸들도. 그러면 무조건 다 하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도 예방접종안에서 원액을 보라. 난 시키진 않고 귀뚱만인 거예요. 그 양은 어떻게 한번? 그 양이요? 호두나무 한 그릇 값보다도 더 싸게 먹는 거예요. 하는 얘기잖아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말은 안 돼요. 저는 보면 분명히 난다 이거. 근데 이거는 쉽지 않아요. 첫 시기를 보면 언제쯤 그 뿌리는 시기요. 예. 벌레가 날아다니기 전에. 밑에서 올라올 그렇죠. 그 미리미리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리전벌레 하잖아요. 무섭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오리전벌레가 우리 생태계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자동차 못 다니고 사람이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공룡 선사시대에서부터 그 우라만 나무들이 다 쓰러져가지고 분해가 안 되고 다 쌓여있어. 이해되세요? 오리전벌레는 올 겨울에 올해 뭐 눈이 안 와서 그러지만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소나무가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 이제 썩는 냄새가 나. 이제 죽어가는 냄새가 나. 그러면 지금은 안 보여도 수십 킬로 밖에서도 오리전벌레가 다 날라옵니다. 와서 걔를 깨물어가지고 저작작용을 해가지고 분해를 시켜요. 분해를 시킨 다음에 미생물이 또 다시 분해를 합니다. 네? 큰 덩어리를 가루로 만들어주는 거, 톱밥으로 만들어주는 게 오리전벌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두나무든 밤나무든 어떠한 소나무든 어떤 나무든 식물체가 큰것이 쓰러졌다. 얘 1차 분해하는 애가 오리전벌레다. 청소부예요, 청소부. 그 청소부 없었으면 여러분 다니지도 못해요.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실 수 있는, 조실 수 있는 호두나무가 수세가 약해지면은 반드시 온다. 오리전벌레.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을 쓰기 싫으면은 양분, 유기질 거름을 좀 많이 줘라. 수세를 강하게 비벼관리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매년 줘야 되니까. 네? 그러면 매년 줘야 됩니다. 영광이 매년 할 거아니에요.
매년 또할 거 아니에요. 어? 자, 제 걸음을 좀 이따가 안 보니까 지금 해준 겁니다. 자, 걸음을 어떻게 좋아해요? 주는 방법. 매년 언제? 자, 양을 결정하는 게 이건 성목기 때 얘기입니다. 매년 줘야 하죠. 매년도 예상하는 목표 수확량이 있어요. 그 수확량에 따라서 딱 눈이나 이거 보면 알아요. 아, 내년에 몇 킬로 정도 여기서 얼마 정도 나오겠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확량에 따라서 질소회사 가게 가면 몇 킬로 딱 나와요. 그죠? 거기에 유기질 걸음으로, 유기질 계열로 내년도 목표 양의 70%를 언제 주느냐? 과일 수확 후 즉시입니다. 낙엽 전에. 과일 수확 후 낙엽 전 즉시.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그냥 뒀다가 내년도 발화하고 봄에 새순이 발화한 후 성장 과정을 보면서 수세를 보면서 조금씩 자주 속효성 비료로 화학 비료죠. 속효성 화학 비료로 조금씩 자주 주면서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 강아지 우리 밖에 있잖아요. 저 개새끼 내가 조금씩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먹고씩 감기니까 자꾸 이 꼬랑지치지. 제 포대 하나 딱 풀어놓고 그냥 놓잖아요. 주인이 지나가도 제 꼬리가 안 쳐요. 그죠? 개 키워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주인네 좋다고 하는 것은 매일 먹이 주니까 그러니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식물체도 똑같습니다. 식물체도 100%를 다 만족시켜주면 얘는 싸가지가 없어져. 주인네 말을 안 들어. 왜? 아쉬운 게 없거든요. 내가 뭐 다 먹었거든. 그러니까 지 맘대로 먹잖아. 야, 지금은 신경이 이렇게 자라나, 이렇게 자라나, 이렇게 자라나. 그거는 얘네들이 부족할 때 조금씩 자주 넣어주면서 재배하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막 가을 다 쳐넣어버리면은 그것도 하나의 방치 재배다. 호두는 세상은 넓고 풍력은 많다는 거겠죠. 여러분 아까 호두 속의 색깔이 무슨 색? 노란색? 짜잔. 자색도 있어. 빨간색도 있네. 검정색도 있습니다. 검정색. 예? 아니 먹었다. 내가 많이 먹었다. 친구. 그거 하얀. 저 진짜 빨간색도 있죠. 자색도 있죠. 검정색도 있어. 검정색도. 그러니까 세상은 넓고 풍력 무지 잡았습니다. 얘는 호두는 전부 2개로 딱 벌어져 놨죠. 얘는 3개네. 얘는 4개네. 원래.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는데 우리가 못 본 것은 안 믿었던 거죠. 그래서 참 많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향룡 하는데도요. 향룡도 하나의 계열이에요. 향룡에 12호, 12호는 뭐야? 1, 2, 3, 4, 와! 나오잖아요. 그죠? 향룡은 16호까지 있습니다. 16호. 여러분들 인쇄물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인쇄물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서 깔깔깔깔깔깔깔 검색해야 합니다. 그냥 핸드폰에다가 사진 찍어서 어느 화면에다가 뭐 문자 화면이든 바탕화면이든 띄우세요. 애기 얼굴보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 나무를 켜서 돈 벌겠다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은 절대로 돈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만큼은 여기서 설명해주는 양은 부족하니까 인터넷상에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6가지예요. 자, 그리고 5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